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낭랑 서감리 9호분 출토 금제 교구와 중앙아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국보 89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제 교구입니다. 1916년 평양 서감리 9호분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길이는 9.8cm, 그 다음에 최대 폭은 6.4cm 정도의 굉장히 작은 크기의 황금 제품으로서 그 표면에 이제 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서감리 9호분의 이제 출토 상황과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감리 9호분은 1916년 조선총독부 산하의 발굴단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보고서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낙랑군 시대의 유적 본문편과 도판편으로 나누어서 책이 이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낙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한나라 무제가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세운 4개의 군현이 있었는데, 한사군이라고 불리는 4개의 군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낙랑은 기원전 108년에 세워져서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하면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기원 후 313년까지 평양 지역에 유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한사군이 세워졌는데 그 4군 중에 하나가 낙랑이고, 이 낙랑은 현재 평양에 해당합니다. 현재 평양에 해당합니다. 이 조선의 그 중심부가 평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수도가 낙랑과 평양이었다고 하는 것을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지만, 적어도 한사군 중에 하나였던 낙랑이라고 하는 데는 평양이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평양 지역의 낙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구려에 의해서 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 같은 것도 있듯이 4세기의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작은 도시국가의 성격을 가지면서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낙랑 지역의 유적을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총독부 산하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낙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생각을 해서 낙랑은 다 중국 한나라의 도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의 역사에서는 이 한사군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해오지 않았고, 낙랑에 대해서도 거의 연구가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낙랑군 시대의 여러 가지 유물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낙랑 특별전을 열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최근에 2019년에는 작년에 이제 평양 서감리 9호분의 보고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감리 9호분의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진행된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이 낙랑군 시대의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반도의 역사를 전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중국의 한나라의 속국이었고, 계속 조선 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평양에 있었던 낙랑군의 문화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약 100여 년이 넘게 제대로 한국사의 일부 내지는 이 낙랑군의 문화를 낙랑군 자체의 역사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평양 지역을 처음 발굴했던 고고학자들, 특히 세키노 타다시 같은 사람들은 낭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굴하려고 발굴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고구려 유적인 줄 알고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고구려 유적이 아니라 낭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것이 한사군의 하나였다는 것이 나중에 발굴할 때도 몰랐다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초기에 발굴한 고분들도 낭랑 시대의 고분들이 이제 고구려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낭랑군 시대의 그 고분들 중에는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전축분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중국 한나라에서 만들어진 칠기들이 대다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국 한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한나라의 동경이라든지 옥벽과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모두 다 한나라의 문화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선의 후예라는 생각보다는 모두 다 한으로부터 중국 한나라로부터 이식이 된 한나라 중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당시에 발굴된 낭랑 고분들은 모두 다 중국 고분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중국 고분이라고.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북방 유목민족들 문화에서 많이 보이는 금제 교구 같은 것이 서감리 구호본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이것을 처음 발굴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이런 유물이 없는데 이 낭랑고본에서 특별하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근대기의 일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거는 중국에서 수입한 거니까 이 낭랑의 교구도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서 황제가 낭랑군의 태수한테 하사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낭랑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물건들은 뭐든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 한나라로부터 가져왔고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은 그 낭랑 태수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연구였고 사실 그 연구가 20세기 중반 지나서 후반까지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6년에 이제 발굴하고 발간이 된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서감리 구호분의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밑에는 돌을 깔고 그다음에 내부에는 목곽을 세웠으면서 목곽 안에는 다시 목관을 두어서 이제 피장자를 묻었는데 목곽의 규모는 3.2m, 사방 3.2m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목곽의 재질은 밤나무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매장 주체부가 있는 이 고분의 크기는 그 전체 한 변이 30m 정도의 크기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돌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일종의 적성 목곽분의 구조를 보이는 독특한 그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감리 구호분의 경우에는 그 다른 낭랑 지역의 중국식 고분들하고 달리 고분의 구조 자체도 그 중국식 고분하고는 좀 달라서 이 고분의 구조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그 조사에서는 이 서감리 고분의 그 여러 가지 고분의 형태들 또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 양자강 유역의 고분들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니면 20세기에 이루어진 그 서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도 낭랑 고분들에 보이는 이런 적성목각분 계통의 고분들은 모두 다 그 양자강 유역의 중국 남부 지역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이 고분의 구조가 흉노와 관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유목민족들의 적성목각분 계통이 서강리 구어분까지 이어진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낭랑, 평양 지역의 낭랑 시대 고분을 모두 다 중국 고분으로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중국 사천성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칠기들이 다수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1세기 전반의 연대를 가진 중국 한나라 때 칠기가 전 세계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낭랑 칠기를 발굴하면 낭랑 유적에서 중국 간대 칠기를 발굴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들이 중국 황제가 하사를 한 유물들이고 이것들을 가진 것은 다 중국인들일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감리 구호분에서 출토된 그 칠반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릇들을 복원해 놓은 복원품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들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물들은 이것들이 다 별도로 따로따로 이제 분해가 되어 있어서요. 이 목판 같은 경우에는 그 복원품이죠. 서감리 구호본을 발굴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고 있는 거섭 3년명의 칠반입니다. 이 거섭 3년명의 칠반은 이 뒷부분에 이 구연부 뒷면, 엎어놓은 그 뒷면의 이 부분에 아주 얕은 침각으로 지금 보다시피 명문을 새겨놨는데 그 명문 중에 거섭 3년이라는 연대가 나와서 서기 8년, 서기 기원 후 8년의 연대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거섭 3년명에 가진 칠반은 현재 2점이 이 성암리 구호본에서 출토가 됐고요. 이 칠반의 연대가 기원 후 8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분은 기원 후 8년 직후에 만들어진 기원 후 1세기 전반의 고분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 후 8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그 전한이 왕망에 의해서 망하고 왕망이 중국에서 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앞 시대가 전한 시대, 뒷 시대가 후한 시대가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그 낙랑고분에서도 이제 새로운 양식 또는 오히려 보면 전통적인 양식일 수도 있는 그 새로운 그 고분들, 중국계 고분이 아닌 새로운 고분이 서감리 구호분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미 앞의 강의들에서 이 20쿠르간에서 나온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의 쿠르간의 구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커다란 통나무를 갖다 사서 목곽을 만들고 목곽 주변에 목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토기를 비롯해서 각종 그릇들을 늘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나무 판들을 늘어놔서요. 칠반과 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놔두고 음식을 갖다가 매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감리 구호분의 경우에도 목곽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요. 목곽 바닥과 주변은 전부 다 독이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관이 가운데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 목관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칠반이 이렇게 있었고요. 각종 그릇들, 토기들과 청동기들이 위쪽에 그 다음에 칠기들이 오른쪽에 해서 유물들을 늘어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위쪽에 음식을 비롯한 각종 음식을 넣은 그릇들을 놓는 것들은 다 죽은 이의 제사를 위해서 또는 이게 죽은 자들이 이제 사후의 세계를 위해서 넣어주는 공약물 또는 이제 그 제사 용기, 제례 용기와 공양품이라고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한 공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에서도 또는 서감리에서도 비슷한 구조들이 보이고요. 이 비슷한 구조는 역시 그 흉노 시대 고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감리 구호본의 경우에는 피장자가 황금으로 장식된 칼과 그 다음에 황금 띠고리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 20쿠르간에서는 온몸을 황금으로 장식한 그 황금인간이 출토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감리 구호본을 발굴했던 일본 학자들이나 그 이후의 연구자들은 모두 다 이거를 중국계 고분으로 봤는데요. 중국계 고분으로 보았던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중국제 칠기들입니다. 예. 낙랑고분에서는 중국제 칠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중국제 칠기가 나옴으로써 그 낙랑의 평양 지역의 낙랑고분들을 모두 다 한나라의 고분으로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나라의 황제만이 그 칠기를 만드는 것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나라의 황제에 의해서만 다른 곳으로 칠기가 전해진다고 생각한 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최근까지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 동양학들 특히 일본 학자들이 주도하는 동양학의 연구 경향이 중국의 황제가 사열을 해야지만 귀중품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 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 세계 각지에서 발굴을 하던 결과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틸리아테프에서도 중국제 칠기와 중국제 동경이 발굴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1970년대 우스트 알마라는 지역에서 이제 한대의 칠기들이 여러 개가 발굴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우스타알마 625분에서 출토된 그 칠기가 거의 크기와 형태와 문양이 같은 형태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 그 평양의 정백동 127호분 왕광묘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과 크기까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스트알마 지역은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기 때문에 흑해 부관이 되는데요. 흑해 부관에서도 그 한나라 칠기가 같은 시기에 비슷한 한나라 칠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낭랑 지역에서 나오는 이 칠기가 과연 중국의 황제의 하사품으로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스탈마 지역에서 흑해연안의 우스탈마 지역에서 중국제 칠리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신강성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흉노 지역에서 금은제 장신구들이 나오는 이 그 흉노계 장식들이 나오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낭랑 지역에서 중국제 칠리와 그다음에 흉노제 장식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흉노계 장식 또는 이 중앙 유라시아계 유목민족들의 이 금제 장식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서부라고 얘기를 하는 서남부라고 얘기를 하는 운남성 지역에서도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운남성 지역 일대는 신강성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갈래의 문화, 이쪽 그 중앙 유라시아 쪽의 문화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낭랑하고 관련된 유물들이 멀리는 흉노, 그 다음에 가까이는 흉노, 그다음 멀리는 중앙 유라시아 지역과 흑해, 여기가 이제 흑해가 되는데 흑해 부간 지역까지 멀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그다음에 이제 또는 동시대적인 전통이 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천성 지역에서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도 나갔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특히 칠기나 아니면은 이 운남성 지역의 그 금은기들의 연구들은 조금 그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장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황제들이 일러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장안과 낙양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길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서감리 9호분으로 들어와서요. 피장자는 목관 안에 지금 보다시피 허리 부분에서 금제 교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작은 도자와 검을 갖고 나왔고요. 얼굴 부분에는 벽이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금제 교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조그만 도자 같은 경우에는 발굴 당시에 그 도면에 의하면 금제 누금 장식들이 이제 여기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 유물들은 한동안 그 칼끝 장식인데 이 칼끝 장식은 한동안 그 유물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서감리 9호분의 보고서를 새로 내면서 유물들을 다시 찾아서 그 새롭게 조사를 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피장자가 왼쪽에 차고 있었던 그 황금 칼코 장식이 달린 그 단도의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로 칼 나왔고 도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이 중앙 부분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칼집 장식들하고 그 다음에 위에 고리 장식 그 환두 부분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철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다음 위에다가 그 얇은 금선을 감아서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이제 귀면문이 새겨져 있고요. 아래 이제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인데 앞뒤의 문양이 살짝 다른 데다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문양은 최근에 이제 흉노 부분에서 출토된 문양하고도 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문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커다란 그 구슬들은 아마 속이 빈 것을 붙인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세부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고곡 형태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방울 형태라고 중앙 유라시아에서 하던 그런 형태들이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금선과 금립을 이용해 가지고 누금세공 기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금선이나 금립의 경우에는 두께가 0.3mm부터 시작을 해서 한 1mm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작은 것들은 0.3에서 0.4mm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감리 9호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피장자가 그 누금 장식이 된 그 작은 칼을 이제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금제 교구를 차고 나와서 이
온몸까지는 아니지만 장식에 이 황금제 장신구를 착용한 국내의 첫 사례로서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서감리 구호분 이전의 고분에서는 금제 장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예는 없습니다. 서감리 구호분에 출토된 금제 교구를 보시면 문양의 경우에는 그 얇은 금판을 타출을 해가지고 약간 불룩하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측면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딘가 꿰맸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용 한 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용들이 6마리가 배치돼서 모두 7마리의 용이 타출 기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터키석을 감입한 걸 보이는데요. 이 터키석은 현재 남아있는 난집은 41개가 남아있어서 원래는 터키석 41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져서 나갔죠. 이 순금제 장식은 그 낙랑 고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금제 반지 같은 예들이 좀 있고요. 금제 반지나 교구 같은 예들이 드물게 출토가 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에 아마 낙랑고분들, 평양 지역의 낙랑고분들이 도굴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금제품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일제강점기에 출토라기보다는 도굴되었던 그 낙랑고분의 유물들은 모두 다 중국 한대의 유물로 그 외국 박물관들에 팔려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서감리 고분 그 교구의 뒷면을 보시면 타출 기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타출을 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타출 기법과 누금 세공 기법 그리고 감옥 기법으로 장식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앞에 강의들에서 보신 것과 같이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흉노까지 이어지는 그 북방계 금속공예, 특히 북방계 황금 세공공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서감리 9호분의 그 제작 기법, 타출 기법과 누금 세공 기법, 그 다음에 감옥 기법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북방 유라시아 금속공예 기법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서감리 9호분의 그 문양, 새겨진 문양을 보시면은요, 일단 마자형을 하고 있고, 가운데가 뻥 뚫렸고요. 이제 허리띠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 침이, 달려 있습니다. 이 침을 금판을 두들겨서 말아서 여기 금선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문양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용의 머리인데 제일 큰 어미용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용들이 이제 몸 사이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출 기법을 이용해서 그 어미용을 제일 크게 표현을 했고요. 어미용의 몸을 따라 가지고는 커다란 금 구슬을 갖다가 붙여서 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금선과 작은 구슬들을 이용을 해서 이 금알갱이의 크기는 주로 그 용의 등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이 큰 구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큰 구슬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용의 형태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물결 속을 헤치고 나가는 듯한 용의 형태는 같은 시기에 흉노 고분들에서 최근 출토된 여러 가지 그 환상적인 동물들의 양식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한나라의 미술하고도 연결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보시는 이 누금세공 기법과 이 감옥 기법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한대 유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긴 형태의 금제 허리띠는 그 중국 사람들은 착용하지 않았던 형식이고요. 유목민족들이 주로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곡봉형 대구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띠고리, 여기에 이렇게 생긴 띠고리를 주조를 해서 만든 곡봉형 대구 같은 형태의 교구를 허리띠 장식으로 많이 쓰고요. 지금 보는 이런 마자형의 교구들은 대부분 다 유목민족 계통, 특히 흉노고분이나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그 교구들에서 이런 형태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낙랑고분에서 나오는 이 낙랑의 그 금제 교구에서 나오는 이 특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금알갱이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터키석이나
그 보석을 감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빨간 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빨간 흔적이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성분 분석한 결과 주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눈에는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주사를 감입해서 눈을 빨갛게 표현을 했었던 용 눈들은 다 빨갛게 표현을 했었던 흔적들이 나와서요. 눈을 빨갛게 표현을 하고 몸에는 초록색을 박아서 그 다체 양식 장신구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랑의 서감리 구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그 금제 교구들은 현재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요. 출토된 것은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의 언기고성에서 출토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금제 교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윗부분에 이렇게 금선이 이렇게 하다가 없어져서 이 부분은 지금 하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의 형태가 조금 일각수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고요. 표범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아니라 앞 시간에서 보셨던 그 흉노 쪽에서 출토되는 표범 모양의 동물들하고 좀 더 가까운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한나라 때의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한대의 영토라기보다는 남흉노가 거주하던 지역이라서 이건 남흉노와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도 큽니다. 이와 비슷한 것은 중국 내에서는 중국 중원 지역에서 발견된 예는 하나도 없고 지금 보다시피 남흉노의 영역으로 되는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오고요. 중국의 동북 지역에 해당하는 요녕성 지역에서 요녕성의 요동반도 대련에서 이제 출토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요녕성의 대련 지역은 역시 한사군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서 한대 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띠고리들은 금제로는 유일하게 이 서감리에서만 나왔지만 낭랑 고분에서는 여러 점이 더 출토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라진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 북한에서 발견한 예들이 몇 개가 또 알려져 있는데요. 정백동 37호분에서 나온 이 띠고리는 은으로 만들었고요. 사자 형태를 장식을 했습니다. 밑에 정백동 92호분에서 출토가 된 이 띠고리도 역시 은을 타출해서 만들었고요. 윗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금을 도금을 해서 장식을 하고 있음을 보이는데요. 사진으로만 보면은 아마 이 금 도금한 장식은 흉노의 노영월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금부 기법을 이용해서 도금을 했었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백동에서 나오는 것은 서감리 9호분보다는 조금 시기가 빨라서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제 도금 교구들이 이제 같이 많이 나오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정백동 고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서감리 9호분이나 모두 다 낭랑 고분의 경우에는 남자가 허리띠에 차고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남자 고분에서 허리에 착용을 하고 피상자가 꼭 항상 허리에 착용을 한 자세로 이제 나오는 게 특징들이고요. 동물의 형태는 용의 형태, 지금 보고 있는 이 용의 형태 같은 것들이나 사자나 호랑이로 보이는 이런 형태들, 이거 호랑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식이 있어서 호랑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호랑이나 용 같은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이 정백동 92호분에서 나온 거는 사실 중국의 운남성 지역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나와서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양식의 유목민족 계통의 교구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원 지역을 빼고 나오기 때문에 60년대와 70년대의 일본 학자들은 이것들이 다 중국의 중원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사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반론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최근 몽골 지역에서 출토가 되는 흉노 고분들의 각종 은제 장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낙랑고문은 워낙 심하게 도굴을 많이 당해서요. 전모를 알 수 없는데요. 지금 그 문제 공예품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반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띠고리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서감리 9호분이라든지 아니면 서감리 219호분 등에서 나오는 마구 장식들이 이제 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 서감리 219호분에서 출토가 된 이 은제 마구 장식은 형태를 보나 아니면은 뭐 동물의 특징으로 보나 흉노를 비롯한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금속공예품들과 특히 마구 장식 금속공예품들과 양식적으로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서감리 219호분에서 출토된 이 은제 마구 장식도 역시 일제강점기에 출토가 됐고요. 전체 길이는 13.3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만호로 추정이 되는 그 붉은색 보석들을 감입해 놓은 게 특징인데 이 보석들은 둥글게 가공을 해서요.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하고는 조금 형태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이 골모드 2호분이나 아니면 서감리 219호분이나 모두 다 기원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재질로 보면은 역시 은을 이용해서 타출 기법으로 만들었는데요. 골모드 지역에서 나오는 흉노고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나씩 타출을 해가지고요. 낱개를 다 각각 타출한 데에 비해서 서감리 219호분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틀을 이용해서 압출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음판을 타출을 해가지고 문양을 장식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보석을 새긴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뒷판에는 골모드 지역에서 나온 거의 경우에는 뒷판에 철판을 댔던 흔적이 있는데요. 이 서감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측면에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가지고요. 철판을 댔는지 아니면 목판이나 다른 것을 댔는지 조금 제작 방식이 달랐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상적으로 보면 서감리 219호분에 나오는 이 사슴뿔이 달린 용머리 모양의 괴수는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발을 가지고 있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형태들은 아프가니스탄 틸리아테페에서 나오는 금제 칼집 장식에 나오는 괴물하고 거의 도상적으로 상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슴뿔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 비슷한 형태의 긴 목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어깨 부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사자나 호랑이과의 이제 짐승의 발을 가지고 있고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틸리아테페 지역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하기도 하고요. 조금 형태가 바뀌기는 하지만 흉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용들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널리 신앙이 되던 신수의 도상이 평양 지역까지 낙랑 유적까지 이제 내려온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기법적으로 보면 역시 금판을 단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금판 위에 터키석을 감입하거나 이 누금 세공을 하는 이 기술들은 서감리에서 거의 그대로 보이고 있어서요. 기술적인 공유도 서감리 고분에서 출토된 이 금제 장식과 흉노 고분 출토들이 중앙 유라시아의 오래된 전통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금 세공 기법은 한나라 고분에서도 출토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아주 고분이 발굴이 잘 된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이런 금제 장식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법들이나 뭐냐면 문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유목민족들의 생활에 맞춰서 특화된 유목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중국 사서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나라가 멸망을 시킨 가장 큰 이유가 흉노의 왼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한사군을 세웠지만 한사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래된 흉노를 비롯한 중국 북방과 몽골 일대로 이어지는 그 지역의 유목민족들과의 교류가 계속 한사군 시기까지도 이어졌고 그것들이 이제 기원후 1세기까지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낭랑이라고 하는 문화를 갖다가 만들면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고분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금속공예 제작 기법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낭랑 고분에서 출토되는 철기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 옛날에는 그 낭랑에서 나오는 철기들이 모두 다 중국에서 수입된 거라고 봤는데 역시 몽골 고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낭랑 지역에서도 현지 생산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뭐 주조 틀 같은 것들 청동제 주조 틀 같은 것들도 나오고 철기를 제작했던 망치라든지 뭐 이런 그 유적들, 생산 유적들이 이제 낭랑 지역에서 확인이 되면서 이 서감리 9호분의 경우에는 더 이상 중국의 사여품으로 본다기보다는 흉노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들었거나 또는 흉노의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낭랑 지역의 현지에서 제작됐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단계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의 원래 중원지역이라고 하는 장안과 낙양 지역에서 한나라의 수도였던 장안과 낙양 지역에서 이 낭랑이라고 하는 게 한사군의 일부로 기원전 108년부터 들어갔지만 과연 낭랑이 계속 그 중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봉해가지고 그 태수를 갖다 임명을 하더라도 이 지역의 현지민을 갖다가 임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봐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만을 받았느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 중국의 한이라고 하는 시기에 이 중국은 서역과 교류를 하면서 이 일대가 전부 다 중국의 영토가 됐다고 지금 중국 사서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중국의 영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일단 흉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낭을 비롯한 이 일대는 전부 남흉노가 거주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중원이라고 하는 중원 사람들은 언제나 이 유목민족들의 그 침략 내지는 이렇게 유목민족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 이전에는 다 한이 모든 걸 만들어서 전부 다 사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유목민족들이 좀 더 그 자유롭고 활발하게 그 서방과 동방의 교류를 이 초원 세계를 통해서 해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유라시아의 교역이 이 초원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그 멀리 서쪽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지역이나 서쪽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 한나라의 황제가 사열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다양한 교역 관계를 흉노를 통해서 그 중앙 유라시아 지역이 이제 그 서로 교통을 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나오는 낭랑 유적에서 나오는 이런 그 교구라든지 아니면 중원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천성 지역에서 만들어지면서 양자강을 통해서 강남을 통해서 이제 전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한대 유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여설을 떠나서 교역설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 학계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낭랑의 성격과 문화적 특징이 얼마나 이제 한반도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낭랑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후 1세기의 낭랑이 흉노와의 관계 또는 이 북방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유목민족적 전통을 계속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목민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북방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형성을 했던 독특한 그 문화들은 결국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다른 동이족들 그 다음에 고구려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발흥하기 시작하는 선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 고구려의 문화 또는 백제의 문화로 그 발전해 나가는 양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시대의 시작이 철기 시대의 그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 그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낭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소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와 고고학계와 그 다음에 문화사학계가 전부 다 다른, 또는 제야사학계가 모두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문화 세력이 적어도 기원후 1세기 초반부터는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북방 유목민족들과의 교역,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을 통해서 이렇게 해로를 통한 교역들이 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그 영향 관계가 사실 삼한 시대의 그 한반도 남부 지역과도 그 교류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낭랑 문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넓은 국제 교역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한의 지배체제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서북한 지역의 독자적인 세력의 형성에 좀 더 관심을 두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북방 유목민족들의 그 금속공예 문화와 낭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반도의 삼한과 삼국시대의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